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강사 소개하고 강의 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지금 그 관연도 문제 분석했던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관연도 문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엑셀 파일로 한번 보시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요약됐던 부분이고요. 이걸 소분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지, 보호계전 쪽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는지, 거리계전기 쪽, 안정도 쪽에 대한 어떤 부분, 케이블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냥 파일로. 그리고 나서 세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1번이 뭐라고요? 고장전류. 2번 주파수제. HVDC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목차 부분을 한 10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 만들어서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들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 봐가지고 요 다음 과정 쪽에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커리큘럼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하게 되면 힘드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그 과정이 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20번에 보시면은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가 나옵니다. 진행파 나왔죠, 이번에. 가능 출력 곡선 나왔죠, 이번에. 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발전기가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나왔었고 10점짜리로. 이렇게 수요 관리 16번이죠. 이번에 나왔었죠. 25점짜리로. 뭐 이런 부분은 뭐 변압기에 대한 것들 결선, YI 델타 결선으로 보면 맞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사정 구조 개편 이번에 나왔죠. 또 풀에 대한 자료죠. 24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시험 빈도수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험 빈도 내가 많이 봐왔던 문제들이 나오니까 쉽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사실 쉬운 건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뭐 회차별로 정리를 하고 소볼루션으로 이제 고장전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것들을 1번부터 했던 것들을 PDF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단락고장이다. 예? 요게 지금 1순위는 1번부터 20입니다. 1번부터 20번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까지 관연도로 나왔던 이건 74회 3교시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81회 4교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그때 나왔던 문제다. 그러면 이 단락고장 주파수 제어가 이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HVDC 같은 경우 이거 나오죠. 84회 80회 75회 74회 66회 63회 55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공부를 더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들을 나중에 보내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저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2월 25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5일 날 4번에 나눠서 1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했고, 예를 들어 3월 3일 같은 경우는 4번을 했네요. 하나, 둘, 셋, 넷, 5번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3월 10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번으로 쪼갰고, 이제 보통 보면은 한 3번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눠 넣습니다. 1강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강의한 시간은 뭐 한 80회 정도 됩니다. 강의 찍은 거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끔 챕터를 알아서 편집을 합니다. 학원에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여기 보시면은 뭐 40분짜리도 있고 35분짜리도 있고 62분짜리도 있습니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학원에서 편집을 하니까 나중에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샘플 됐던 그 내용들을 어디서 보는지 지금 이게 저번에 했던 강의가 총 104회 정도 되더라고요. 104번 정도 해가지고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1시간 반도 그냥 쭉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1시간 반짜리 강의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강의를 중간에 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1시간 반 동안 계속 강의를 하는데 동영상으로 들을 때는 그렇게 못 들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한 50분 끊고 40분 끊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끔 이렇게 강의를 쪼개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으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샘플 동영상을 어디서 보느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건은 여러분들이 사기 전에 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평가 올려놓은 거 보고 사시죠.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만져보고 나한테 필요한 건지 고민을 하다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원 내신 분도 있고 400만 원 내신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낸 만큼 자기가 효과를 얻어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만큼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저를 쪼르든 학원을 쪼르든 아니면 주변 사람을 쪼르든 해가지고 그것만큼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되죠. 그 돈만큼.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목대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겠지만은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ginam.edu.co.kr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것도 워낙 잘 안 되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동영상 수강을 들어가게 됩니다. 샘플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다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지금 오늘 했던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도 샘플 강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건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건데 여기 동영상 수강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수강하실 여기서 이제 과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샘플 강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년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옛날 거 재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새로운 강의를 여기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또 바꾸게 됩니다. 발성 매직 기술사 기본반하고 연구반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은 정규 과정이 나오고요. 이렇게 눌러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정규 과정은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 그게 한 7개 정도가 올라가 있고 연구반 과정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국창 기사님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컴퓨터에서 열어야 되니까 이걸 허용할 거냐? 그럼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플레이어가 이제 구동이 됩니다. 뭐 PC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게 틀려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캡처가 안 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캡처 프로그램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웹하드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강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8회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98회) 발송기 기술사 문제 풀이. 왜냐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출제 경향이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나왔고 저번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 거를 딱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관연도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직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서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게 한 6개월 정도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좀 더 집중을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 순위에 좀 위에 올라간 넘버 1 쪽으로 올라가 있는 쪽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5일 날 9시, 26일 날 1시 반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9월 2일부터는 요게 9시로 바뀌어집니다. 요게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좀 틀려지니까 내일만 1시 반에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연구반도 9시에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 목차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거 몇 줄 안 되거든요.
이것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아까 25점짜리 그 많은 걸 외우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목차. 성배전공학에 대한 목차는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세부적인 목차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요약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면 가공선로에서는 전선의 진동과 도약, 평균 지상고, 오토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지중선로는 케이블이다 보니까 케이블에 대한 종류라든가 케이블에 대한 열암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고장점을 어떻게 검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선로정수 코로나, 송전 특성,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사단자막, 페란치 현상, 전력원선도, 자기여자 현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이게 바로 관연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이런 주요 내용들을 써주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스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다 보면 이게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암기하는 것도 요령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조정기, 발전 쪽에 대한 AVR입니다. 여기 발전소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AVR,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원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오토매틱이니까 자동, 볼테이지, 전압, 레귤레이터, 조정기. 그러면 자동 전압 조정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레퍼런스가 들어왔을 때 그 레퍼런스 값에 차이가 생기면은 AVR에서 전압을 조정을 하는구나. 근데 전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건 발전기에 대한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전에 제가 몇 번씩 설명드렸죠.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발전기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기에서 DC 전류를 만드는데 그 DC 전류가 계좌 전류다. 그러면 발전기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전기자하고 계좌가 있다. 근데 계좌 쪽에서 전기자 쪽으로 하는 그 회전 계장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전기자가 회전하는 타입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회전 계장을 주로 사용을 한다. 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여자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자동전압 조정기에서 여자기 쪽으로 전압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PSS 같은 전력 계통 안정화 장치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쪽에 대해서는 뭘 또 알아야 된다? 발전기에 대한 가능 출력 곡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죠? 잠깐 이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오니까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외우는 방법.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그림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요? 지진.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지상이다 이거죠. 진상이다 이거죠. 그거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요거에서 오버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얘는 과여자다. 여기 밑이니까 저여자다.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전기자 쪽에 관련된 부분이다. 전기자 쪽에서 P값을 제한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있는 게 발전기의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전기가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나는 게 가능 출력 곡선이거든요. 그럼 얘를 1번 영역, 여기 부분이 1번 영역이고, 여기 부분이 2번 영역이고, 여기 부분이 3번 영역이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기자 쪽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 여기는 고정자 쪽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고. 이제 고정자 단부가 과열되는 부분이 왜 과열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죠.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는 게 전환, 여보, 누, 회, 단.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류에 의한 제한. 안정도에 의한 제한, 여자 전류, 여자기에 대한 제한, 이런 식으로, 예? 여자 전류에 대한, 그리고 보호장치에 의한 제한, 누설 자석에 대한 제한.
그 회전자에 대한 직격 및 길이에 대한 제한, 예? 단락비에 의한 제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온도에 의한 제한, 안정도에 의한 제한, 냉각 방식에 의한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 살을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서도, 이번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답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뭔지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외워주셔야지만 답안지를 쓰고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외우느냐. 사람들이 쓰는 모범 답안이 다 이런 형식대로 가 있기 때문에 채점자도 그 부분이 눈에 있습니다. 왜? 채점자도 자기도 다 이런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합격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안지를 써주셔야지만 채점자가 채점을 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나오니까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그 강의 부분은 학원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이국창 기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AVR에 대한 종류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 이렇게 딱 끊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기 좋게끔. 자, 송전잔 전력, 뭐 손해 전력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중선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선정 시 고려사항. 뭐 님비 현상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부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지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그 공사비, 공사기간, 뭐 설계의 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중선로를 왜 채용을 하는지, 예를 들어 뭐 미관이 안 좋다든가, 예를 들어 지금 가공송전선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 쪽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과지에 대한 그 토지 보상을 해야 된다, 한전 쪽에서는. 그게 뭐 20년이면 20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그 토지 소유자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계약하는 단계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될지. 왜냐면 땅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 수도, 가스, 그 외에 지하철, 터널, 같은 그런 부분하고 간섭되지 않게끔 미리 이제 건설 계획하고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날지. 왜냐면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 도로가 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냐면 이제 지중 쪽으로 그 설치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신설된 도로는 굴착을 못 합니다. 지중 케이블을 묻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게 굴착을 해가지고 지중 케이블을 묻어놓고 다시 덮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신설된 1년 미만의 도로는 굴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땅속으로 관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중 케이블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답안지를 보고 자기가 첨삭을 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허가 신청서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5kV 전력 케이블 도체국기 선정시. 345kV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가공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45 케이블 같은 경우 지금 한전에서 어떤 정도의 용량을 쓰냐? 1200스퀘어, 2000스퀘어를 씁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좀 더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그리고 그게 OF 케이블이 있을 수가 있고, POF 케이블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초전대치를 이용한 뭐 케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써주시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왜? 이런 부분을 쓰여진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굵기 선정 시에 허용전류를 고려해가지고, 허용전류가 나오면은 그 온도가 나오거든요. 왜? 온도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송전 용량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CV 케이블을 쓰느냐, 아니면은 뭐 EV 케이블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345 케이블보다는 이제 154나 이런 쪽에 관련된 CV 케이블이겠죠. 아직까지 이제 345 케이블은 이제 CV 쪽보다는 이제 POF 케이블, OF 케이블들을 더 한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냉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송전 용량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 단시간 허용전류, 전압 강화, 그리고 기계적 강도, 뭐 전류라든가 증설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쓴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아까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Y 델타를 사용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상권선 면학기. 한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 1호사에 대한 그 용량이라든가 3, 4호에 대한 용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그렇게 내놨습니다. YY를 채용하는 이유. Y하고 Y를 채용하게 되면은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변압기의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영상은 끊어집니다. 근데 YY가 되면 영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고접화가 한전 쪽으로 유출이 되니까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은 경우 상고접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델타 결선을 이용해가지고 상고접화를 소거를 하기 위해서 쓴다. 아니면은 이 델타 건선, 3차 건선에다 조상 설비를 연결해서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점짜리 아니면 또 25점짜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0점짜리를 쓰기 위해서는 키워드만 써주면 됩니다. 키워드. 딱딱. 근데 이제 25점짜리를 쓰기 위해서는 그림도 더 넣고 수식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더 넣어주셔야 돼요. 10점짜리는 한 페이지, 25점짜리는 2페이지 반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모범 답안인데 그렇게 안 해도 점수는 나옵니다. 왜? 키워드만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다는 건 전달만 확실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1교시에 10점짜리다. 그 10문제를 쓰면 10페이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쓰면 13페이지, 14페이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점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정작 중요한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8페이지만 썼었어. 계속. 근데 그런 사람도 합격을 합니다. 8페이지라는 건 25점짜리는 2페이지만 썼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 2페이지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까지 어떤 여백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페이지를 안 썼는데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는 왜 60점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드만 정확하게 써도 예를 들어 17점에서 20점을 줬다 그러면 한 교시에 70점에서 80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60점이 맞기 위해서는 50점, 60점, 70점, 40점 이렇게 맞아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60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교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만 됩니다. 1교시 망쳤다고 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4교시까지 보면 1교시 때 난 30점 맞았어. 하지만 다른 교시에서 80점 맞으면 됩니다. 그럼 난 60점 되고 여기 20점 떼지니까 여기는 50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교시에서 70점 맞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못 맞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못 맞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장점, 단점 이런 내용들. 근데 단절은, 전절은, 균등절은, 저감절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요거에 대칭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외우는 방법들. 초고압 가공송전선의 다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 다도체가 뭐냐? 근데 복도체거든요. 그러면 이제 765, 345, 154 쪽에 대한 복도체의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 나온 것처럼 765는 6도체, 345는 4도체, 154는 2도체.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왜? 용량 때문에. 왜? 또 코로나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다도체를 묻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선에 대한 성존 용량에 대한 내용도 묻고, 그 다음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도 묻고 있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럼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이쪽 저쪽에서 제가 갖다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차에서 딱 봤을 때 이 문제에서 문의하는 거는 간단하게 다도체라는, 복도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복도체가 가공성전선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에서 조금씩 내용들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도체 장점, 복도체 장점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 복도체 하면 딱 코로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송전 용량이 딱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마인드를 해가지고 복도체 하면은 이게 뭐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해해서 바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같은 건 이제 복표가 이하반, 복도체를 쓸 때 표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격거리, 아크정에 대한 반도체 유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료장 감소하고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간대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것도 사실, 요 전 시험에 나왔던 건데 또 나왔습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해서 뭐 일부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그걸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보시면은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식만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10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10점짜리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용률이 뭔지, 부등률이 뭔지, 부하율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써주시고 그다음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방식, 문제에서 묻는 내용대로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너무 거창하게 써주실 필요도 없고요. 10점짜리인데 내가 많이 한다고 25점짜리를 쓰죠. 다른 거에 시간이 없습니다. 1교시는 10문제를 써줘야지만 100점을 맞는 거죠. 9문제를 쓰면 아무리 잘해도 90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교시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10문제를 다 선택해서 쓰실 수 있게끔 시간 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스톱워치를 가지고 딱 넣고 쓰는 훈련. 그래서 제가 매번 지금 뭐 10분씩 제가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10분에 한 문제를 쓰는 연습을 직접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내가 고민하고 썼더니 얼마만큼 썼는지. 물론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그 장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아니면은 거꾸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똑같이 훈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10분 동안 써봤는데 3가지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해서 쓰든 3문제를 쓰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여러분들 쓰는 훈련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더라. 그럼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들 10분 동안 다시 한번 또 써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틀려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일기 무한대 모선, 전력 상차각 특성, 기본식 유도,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리시오. 이거 안정되게 나왔던 얘기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단거리 응용을 할 때는 이 일기 무한대 계통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무한대 모선하면 4개를 외워야 된다고.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다. 근데 사람들이 답안지 쓸 때 그냥 쭉쭉 씁니다. 2줄로.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전압 이하는 그 크기와 이상이 관계없이 일정하고 극히 큰 간섭정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2줄 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낫나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정리하실 때도 무한대 모선에 대해서도 정리할 때도 이렇게 하고 무한대 모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발전 쪽에서 보는 그 무한대 모선하고 그다음에 부하 측에서 보는 무한대 모선이 그림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건 발전기 쪽에서 보는 무한대 모선이죠. 그래서 전력 상차각 곡선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하고 비슷하죠. 그림은 단거리 송전선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 돌굵기, 비돌굵기로 이제 나눠집니다. 나중에 벡터식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그런 그 관련된 문제를 보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전전력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나왔던 벡터식에서 나오는 부분이면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P는 X분의 EF, ER, 사인 세타. 요걸 나오기 위해서. 전력 상차각 곡선을 유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그림? 이 그림만 그려주시면 얘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수식하고 이 그림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냐. 무한대 모선이 뭔지 설명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무한대 모선의 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압 벡터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수식을 유출해가지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유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처음에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그걸 말로서 자꾸 외워주시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 모선이 나오면은 정의를 쓰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전압 벡터들을 그리고 거기서 식을 유출해가지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전력 상차각 곡선인 마지막에 이런 곡선만 그리면 끝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전류 배우게 된 거. 이거는 사실상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실무하고 더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계전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전압형이 있고 전류형이 있고 전력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동작줄리에 대한 동작 시간과의 관계. 이건 사실상 TCC 커브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TCC 커브를 이용을 할 때 보시면
뭐 스탠다드 인버스, 노멀 인버스, 베리 인버스, 익스트리멀 인버스, 롱타임 인버스, 디피니트 타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 그때 어떻게 했죠? 반정, 순, 반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반환시, 그리고 정환시, 순환시, 그리고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반전, 순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요. 반환시는 뭐냐? 반비례한다. 한시인데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반비례하는데 어느 정도 한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환시는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동작하게끔 돼 있다. 순환시는 순시로 동작하다 보니까 정환시하고 순시. 얘는 순환시라고보다는 순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내용들이 나눠진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왔죠? 가공선과 지중선에 대한 인덕턴스. 아까 성전 특성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R, L, C, G. 제가 몸에 보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이 있듯이 얘도 R, L, C, G가 뭔지는 아셔야죠. 일단 성전 특성에서. R은 저항입니다. L은 인덕턴스입니다. C는 정전 용량입니다. G는 컨덕턴스입니다. 그게 이제 가공선과 케이블이 틀려집니다. 가공선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케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 비교하게 되면 케이블은 유전체가 있습니다. 유전체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감소하고 일부는 증가를 합니다. L은 감소를 하고 C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전 용량은 케이블에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써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L은 0.05 내부 임피던스 0.4605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미리 헬리포 킬로미터. 이게 그냥 계속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또 이게 증명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쓰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결론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결론부터 일단 나와야 됩니다. 답부터 나오고 그게 왜 됐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가면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C는 0.0243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여기도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인데 얘는 0.00하고 0.4605가 있거든요. 얘는 0.02413만 외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미리엘리고 얘는 마이크로 페럿이고 그런 것들. 근데 요게 가공선입니다. 케이블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좀 작아지고 얘는 좀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냐? 얘는 20에서 30배. 얘는 뭐 3분의 1배 정도. 얘는 뭐 1.3 미리엘리, 얘는 0.08 정도 가진다. 그건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럼 케이블은 어떻게 된다고? 똑같습니다. 0.05, 0.460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인데 이제 이 D 값이 틀려지는 겁니다. 왜냐면 가공선로는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블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하고 거리가 높죠. 가공선로는. 근데 케이블은 어떻게 되죠? 땅속에 묻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이블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선로 보시면 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탑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런 D값, 반지름 R값, 반지름 R값은 케이블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D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등가 성간 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런 유전체들이 이제 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공송전솔로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왜? 가공송전솔로는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는데 얘는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힘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고요.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유전체 성분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뭔가 더 복잡해지겠죠? 얘는 이제 얼마나 커진다고요? 30배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거꾸로 해서 암기하는 방법들. 작용 전종 용량, 뭐 상호 전종 용량,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기 출력과 낙차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은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낙차, 뭐 유효낙차,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이 연속의 원리 토리체의 정리 이따가 나오죠.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4교시 때 나왔나요? 낙차 정리, 총낙차, 정낙차, 겉보기 낙차, 유효낙차 요 4가지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4가지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이 4가지가 뭐냐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나와야지 3점에서 5점은 주겠죠. 일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면 뭐 7점에서 9점 정도를 주겠죠. 10점은 없습니다. 10점짜리 문제에서 채점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매기세요 그러면 10점 주나요? 만점 안 주죠. 한 7점에서 8점 주죠. 좀 잘 썼다 그러면 이제 9점 준다 이거죠.
대부분이 7점에서 8점을 줍니다. 6점, 7점, 8점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그게 이제 자꾸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에는 10문제를 다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거래 시장, 아까 뭐, 산업구조 개편 풀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어가서 송전 손실 같은 경우는 이거, 전력계통공학에 나오는 이제 송전 손실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손실 방정식이 뭐다라는 것만 설명드렸고 여기서 비계수가 뭐라는 정도만 제가 그 전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럼 무한대 모선이 또 나온다고 그랬죠. 무한대 모선에서 이거는 약간 좀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요거에 대한 곡선에 대한 반지름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의 방정식이 나오려면 A 플러스 A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은 C의 자승이다 해가지고 X축과 Y축과 그리고 원점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 내용들을 지금 X축과 Y축을 가지고 반지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다른 쉬운 내용들을 이제 책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점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이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VC, 이제 변전소 쪽이 나오겠죠. SVC가 뭐냐? 그 전에 설명드렸죠. 픽스드 해가지고 L과 C의 조합을 이용해서 전압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QV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전압 보상을 하기 위해서 Q 값을 보상하는 게 SVC다. 그래서 SVC에서 Q 값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L로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C로서 보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또 L로 보상하는 것들이 전압 보상이 뭐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가 페란티 현상 같은 게 5장에 나옵니다. 송배전 공학에. 그럼 거기서 이제 전압 보상을 하기 위해서 L과 C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사이리스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소공성이 있게끔 만든 겁니다. 아까 AVR도 나왔죠. 여자기도 보시면은 그런 소공성 있는 여자기가 있다 보니까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가 쓰여진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SVC 타입이 있고 SVG 타입이 있고 차이점이 뭐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스테이트콤은 뭐냐? 예? 스테이트 콤펜세이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스테이트 콘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스테이트 콤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내용들은 틀려진데. 이제 TCR이 뭐냐? 사이리스터 컨트롤 리액터다. 리액터를,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SC는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캐패시터를 제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리액터는 이런 식으로 선형성으로 가지고 제어가 되는데, 콘덴서는 이런 식으로 선형성이 아닌, 땅 올리면은 이제 크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사이리스를 이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용량을 조절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캐피시터 뱅크에 사이리스를 달거나 리액터 뱅크에 사이리스를 달아가지고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얘는 TCR이니까 사이리스터 컨트롤이니까 리액터 쪽에 사이리스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TSC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콘덴서 쪽에 이제 달려있겠죠? 콘덴서 쪽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는 부분을 선형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같이 보상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거리 송전선례 등가 회로 2교시 때 나왔죠. 전압 강화에 유도하시오. 이거 이렇게 이게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제 7-3 제가 얘기했던 부분 전력계통학 쪽에서 단거리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거는 뭐냐? 삼각함수입니다. 그냥 X축 플러스 Y축 하면은 이게 삼각함수가 되죠. 그걸 계산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크기, 여기에 대한 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한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로 해주면 되는데 요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더해주면 되는데 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 크기에서 얘 크기를 빼줘야죠. 그러니까 요거 IX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여기에 IR에 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IR 사인 세타가 요걸 빼준 겁니다. 여기는 여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실수축이고 여기는 허수축이다 보니까 J 값이 들어갔다. 근데 이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가지고 얘를 무시를 한다. 그럼 결론은 뭐냐? 얘 값이 얘 값하고 거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압강은 뭐냐? 실질적으로 전압강은 요거다. 왜? 여기는 이제 송전단의 전압이고 여기 수전단의 전압인데
요만큼이 이제 전압강화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수식으로 쓰는 과정들을 풀어서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몇 번만 반복을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도 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써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 수식을 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다 보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와서. 그래서 항상 답을 외우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린다는 얘기죠. 나중에 쓰다가 틀려도 왜 채점자가 전체적인 걸 다 안 읽어봅니다. 왜? 흐름만 보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림을 그리고. 왜? 단거리 송전술래 등가위를 그리고 거기다 벡터도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수식을 하는데 대충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전압강화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전압강화를 가지고 전압강화율을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율을 율자가 들어가면 100%가 들어갑니다. 항상.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할 때 이제 율자가 들어가죠. 예? 그거에 따라서 곱하기 1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뭐였죠? 그때 ER분의 PR, XQ 이거 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렸었죠. 전압강화식에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10점짜리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는 25점짜리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또 요거를 또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함수를 증명하는 건 한 25점짜리로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전압강화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는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 안 나오면 또 다음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앞일은. 하지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열 재생 사이클. 그러면 이제 재열 재생 사이클이 뭔지, 재열 재생이 뭔지, TS 선도를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구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1번, 2번, 여기 지금 1번, 2번 했죠. 추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한번 뺐다가 다시 제어를 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발전기를 뜯어본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고압터빈하고 저압터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축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쉽게 이해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복수기 콘덴서만 해도 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저게 복수기입니다 하고 봐도 모릅니다.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해 놓고 나서 머릿속에 넣어 놓고 나서 현장을 가면 이제 이해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재생, 재열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 추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열을 보시면 되고요. 여자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림을 발전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에 계좌 전류를 공급하는 여자기가 있다. 여자기 쪽에 대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AVR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줬었죠. 그럼 AVR의 전단은 뭐냐? 이 위에 PSS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고정자 담보가 왜 가열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다는 얘기죠.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발전기를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발전기에 대한 계좌 여기 공국이 있고 여기 바깥에 여기 회전자가 있겠죠. 회전자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변압기도 똑같습니다. 변압기를 알면요. 발전기를 알고 발전기를 알면은 전동기를 압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변압기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원리는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니까. 여기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서 자기장이 발생하죠. 자기장에서 자석이 발생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페어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FIB 해가지고 저희가 외울 때 얘는 발전기, 얘는 전동기 해가지고 외웠었죠. 발전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죠. 그냥 발전기에 대한 법칙, 얘는 전동기에 대한 법칙, FIB, FIB. 힘은 이게 최고니까 이게 힘이다 이거죠. F. 그 다음에 여기 I, 전류, 얘가 B, 자석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F가 있고 I가 있고 B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류가 흐르면 이제 자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페어 오른손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석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장에서. 자석이 발생되면 이걸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면적을. 채워줄 거 아닙니까? 채워주다면 얘의 흐름을 방향을
반대로 해서 어떻게 전압이 생기죠. 역기전력이. 역기전력이 생기다 보니까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i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다시 여기 흐르는 겁니다. 여기가 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발생되고 자석에서 전압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계좌 쪽에 이렇게, 예? 이렇게 감겨져 있고, 여기 회전자 쪽에 이렇게 해서 감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 전압이 생겨가지고 이쪽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PT가 달려있겠죠, PT가. 계통의 전압을 측정하고 있다가 계통의 전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발전기가 전압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PT 쪽에 소스가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디? 레퍼런스 쪽에. 여기 V 레퍼런스라고 하는 레퍼런스 쪽에 들어오고 여기 이제 기준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 AVR이 달려있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지면 AVR에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더 밀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엑사이터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엑사이터. 여자기가. 그럼 여자기에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이쪽에 연결되면 DC에 대한 계좌 전류를 만들어준다. 근데 얘가 회전기가 계좌가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계좌형이라고 했고 전기자가 회전하면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근데 계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얇고 길게 되죠. 왜? 화력 발전이다 보니까 스팀을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극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은 이게 얇고 길게 돼 있으니까 이게 계좌를 회전하기 좋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력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 부분이 커지죠. 그러니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여자기에 대한 문제 나왔죠. AVL에 대한 문제 나왔죠.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한 문제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만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서 이제 따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시면 발전기에 뭐라고요?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 위에니까 과여자다. 얘는 저여자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전기자에 대한 출력 부분이다. 전기자의 부분이 여기죠. 전기자에 대한 출력 부분. 여기는 계좌에 대한 출력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과열되는 거죠. 다 보면 과열입니다. 전기자의 과열에 의한 부분. 여기는 전기자 과열. 여기는 전기자 전류 출력. 얘는 뭐라고요? 계좌에 대한 과열입니다. 계좌에 대한 과열인데 어떻게 계좌가 과열되느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가 과열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고정자 담부, 계좌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고정자 담부가 과열이 되는데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서 여기서 자석이 발생돼서 여기 채워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채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회전자 쪽에 예? 자석에서 전압이 생겨가지고 그 전압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저여자가 되면 계좌가 부족하죠. 계좌가 부족하니까 여기서 나가줘야 되는 이런 자석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석이 요만큼밖에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계통으로부터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발전기가 진상운전하고 지상운전하는 부분이 계통에서 뭔가 끌어당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회전자 쪽에서 이쪽에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회전자, 이 고정자에 대한 담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누설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이게 채워져야지 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채워주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과열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 때는 내가 이쪽에서 받아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더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얘가 받아줘야 되는 부분보다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나가겠죠.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얘 부분이 과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자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오래 갑니다.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발전기에 대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지만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애우는 방법 사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근데 일단은 무식하게 암기를 하고 거꾸로 이해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계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DC 방식이 있고 AC 방식이 있고 브러시리스 타입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쪽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 압니다. 뭐 파크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PSS도 나오지만 나중에
여기 있는 답안지가 전부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학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답안지에 있는 내용 정도만 써주시면은 그게 실무에서도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테이터 리스트 타입 뭐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쓴 겁니다. 그냥 다른 식으로 이해하게끔. 사이리스트가 있고 뭐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얘기했죠. 관주경심이라고 제가. 관주경심. 원래 500만 원부터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관주경심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건 준비 단계. 어떻게 돼요? 관심 단계 있죠? 그 다음에 관주니까 주의 단계가 나오겠죠? 주의 단계. 경이니까 경계 단계가 나오겠죠? 경계 단계가. 심이니까 심각 단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쓰시면서 색깔을, 뭐 블루, 옐로우, 그 다음에 레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뭐 황색 차단기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뭐 내용들이라든가, 실제로 황색 차단기 같은 내용들도 나중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10점짜리로.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 시스 유기전압, 이거 다 나왔죠. 이제 편단 접지, 그 다음에 양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치액에 대해서. 이 케이블에 대한 또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나중에. 그러면 동선, 유전체선, 뭐 절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블 시스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케이블 시스에 유기되는 전압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왜? 접지가 되지 않았을 때, 아까처럼 보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애우시기 쉬운 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자기장이 생기는데 케이블의 외장에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전압이 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전압이 유기가 되는데 그걸 접지를 하게 되면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접지가 되면. 근데 접지되어 있는 쪽에선 전위가 떨어지고 접지가 안 돼 있는 쪽으로는 전위가 올라가겠죠? 그걸 이제 한쪽만 접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고 양쪽에 접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접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크로스본드 접지는 그거를 적절하게 연가하는 것처럼 연가를 해가지고 그 전압을 유기되는 전압을 평평하게 낮춰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규격이 나와 있고요. 케이블 시스 전압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고요. 수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접지 한쪽만 접지가 돼 있죠. 여기 보면 노멀 뭐 인슈레이스 조인트, 노멀 조인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접지가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접지가 돼 있고 그러면 접지된 쪽에서 여기 접지 않은 데까지 그렇게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접지를 해가지고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틀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길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아까 얘기한 뭐 50V, 100V를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피크치를 나눠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전 용량 연가하듯이 얘도 연가를 해준 겁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본드 접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연가가 되죠. 이렇게 뒤틀려 놨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교락 접지, 교락 비접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예? 요게 요 전 시험 때 나왔었습니다, 사실. 예? 2월 달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걸 약간 응용해가지고 또 나온 거죠. 그때는 이제 요거의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케이블 시스 접지하고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만 물어봤죠. 예? 변전소 접지방 설계시. 제가 아까 토체에서 접전 인안보라고 얘기했죠.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딱 보면 접지의 목적이 뭐다? 토, 최, 소, 접, 전, 인, 안. 그리고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딱.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토체에서 접전 인안보 뭐지? 토양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고. 체제 접지 전류를 결정하고. 토체, 소유 접지 저항을 결정하고. 접지 방식을 선택하고. 전이 경도를 계산하고. 접전, 인입선 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 다음 안정성을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확인해서 안 되면 보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애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가 않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사실 이런 암기하는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도 제가 암기를 해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해를 하거나 답안지를 암기할 때 도움이 돼서 제가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식대로 암기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의 앞부분을 가지고 무식하게 외웠지만은 아까처럼 이제 전보고독, 단상역주 같이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서 단상, 한상에서 혼자 수를 꺾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IEEE 스탠다드 80에서 이런 것들은 저는 엑셀로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도 다 계산했고, 실무하면서도 실제로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접지장이 안 나오면 이제 접지장 저감제 같은 걸 시설도 해보고, 이런 것들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뭐, 웰딩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다 보고,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죠. 실무를 하신 분들은 이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할지 몰라도,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지 설계 사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는 다 있으니까요. 학원 홈페이지에. 3-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4교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맛보기로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차폐선을 가상화할 경우 차폐 개수식을 유도하는 부분. 이거는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죠? M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건 뭐냐?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은 나중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기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전력선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지금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여기 통신선이 있습니다. 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를 차폐선을 이렇게 가까이 가야 들어갑니다. 얘가 생기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이해를 하실 때 그럼 얘가 의해서 얘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또 반대 방향에 뭔가 또 생기겠죠. 근데 얘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 에너지가 좀 작을 거고 얘는 가까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여기는 좀 크게 나타날 거랍니다. 그 큰 에너지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상쇄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책의 내용이 그렇지만은 책의 내용에서는 여기 차폐선은 접지를 해가지고 전류가 지락이 났을 때 반대로 해가지고 흐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죠? 자기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들어가는 게 이제 임피던스 부분을 넣어가지고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차폐 개수가 뭐냐? 그럼 이 차폐선이 있으니까 이 차폐선에 대한 요 차폐선에 대한 임피던스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거 자체에 대한 요 사이에 대한 임피던스가 또 중요하죠. 왜냐면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영향이 틀려지니까. 그럼 Z2S는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긴 한데 얘가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게 소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Z1, Z2S 이렇게 넣어놨는데 소거가 된다고. Z1S는 뭐냐면 Z1에 대해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는 뭐냐? Z2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Z1, 2는 1과 2 사이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 이렇게 그냥 정의만 내려놓은 겁니다. 예?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폐 개수가 나오는데 뭐죠? 이거분의 이거. 왜? 송전선에 대한 자기 임피던스가 여기에 거리 부분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얼마나 감쇄되는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수식을 가지고 풀어서 쓰시면은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림을 그냥 무적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해하면서 가게 되면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다. 양수발전의 측면을 개통운영 측면에서 설명해라. 양수발전 부분은 사실상 피크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비용 때문에 요즘 사실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요 관리 때문에 다시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안 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발전기를 쓸 데가 없으니까 양수 발전을 쓰는 거죠. 또 뭐냐? 양수 발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부하고선 이렇게 되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잠깐 사무실 비우니까 아니면 공장 가동을 중지하니까. 아침에 여기 출근 시간이죠. 출근해서 이렇게 부어오르고 퇴근 시간 때 이제 떨어지고. 요런 때 지금 어떻게 됐냐? 요런 때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심화 경부하 시에 캐패시터가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Q 값에서 전압이 상승하는 그런 페란트 현상이 생기고 그 페란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L을 투입을 해야 되죠. L에 대한 용량은 어떻게 되냐? 3, 4, 5는 200MVA, 1, 5, 4는 100MVA,
23km는 30MV.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그 변전소나 이제 지금 동서울 변전소에 그때 견학을 갔었고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전소 견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수력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발전소들을 견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하고 실무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아 저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성 전력을 어떻게 이제 조종을 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 전, 운영 후. 그럼 여기 있는 피크 컷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좀 썼다가 이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올려주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장은 잠깐 쉬었다가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